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지금 알아야 할 안보 이슈를 선별해 정밀하게 묻고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네, 방위산업 분야가 르네상스를 맞았습니다. 2022년에 173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올해도 정부 목표를 무난히 채우겠다는 전망인데요. 자, 괄목할 만한 수출 성과인데 어떻게 보세요? 천지개벽이죠. 천지개벽. 예. 왜냐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2001년인가요? 그때 이제 2억 달러 처음 넘었다고 막 뉴스가 대대적으로 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자,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냐? 자, 지금 일단 우리가 173억이니까 그 한 10분의 1이 10억을 생각해 보죠. 10억 달러 넘었다고 난리 났던 게 2008년인가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2008년부터 거의 한 15년 만에 10배 이상 뛰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천지개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죠. 그다음에 또 제가 기억하기는 하여튼 2000년대 말 정도에 네. 야, 대한민국 한 2020년이면 방산 수출 10위를 기록하겠다. 그때 듣던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10위를 넘어선 거죠, 이제.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 덕을 좀 본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 안 봤다고는 할 수 없죠. 정말 그 영향이 크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간과할 수 없는 게 운도 실력이라고 운이 찾아와도 그 운을 활용할 능력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폴란드에서 무기를 찾아도 팔 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뭐 K9이라든가 흑표라든가 FA50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가 제공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에 가능했던 거지. 예. 결국은 실력이 뒷받침되니까 운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최근에 또 한번 K 방산이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프라임 이슈를 만든 주인공 다름 아닌 레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K-21 보병 전투 장갑차가 있는데 이걸 호주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 게 레드백이고 수출 결정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고요? 사실은 한 2018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기획 단계가 더 될 수는 있지만은 실제 노력을 들여서 시작한 게 2018년인데 그럼 5년 만에 이게 됐다? 이거 사실 국방 사업에서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외나 어디에 시스템 하나를 갖다가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요.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이고 뭐 진짜 운이 안 좋으면은 막 사업이 연기되고 뭐하고 그렇죠. 난리치고 하면은 20년도 걸리는 게 이게 방위 산업이 그래서 굉장히 사람 피 말리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는 거죠. 사실은 기회가 좋았다는 말이 되게 맞는 게 그다음에 기회를 잘 잡았다는 말이 맞는 게 좀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니 호주에 장갑차가 왜 필요해? 예. 무슨 오세아니아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의 장갑차가 전쟁 안 나지 않아요, 거기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보면 호주를 가리켜서 미국의 부보안관이다. 데프티 셰리프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미국이 세계의 보안관으로 하면서 이렇게 대테러 전쟁하고 돌아다니면서 할 때 뒤에서 받쳐준다. 언제나 호주군이 같이 가서 싸우죠. 결국 그런 맥락에서 역시 지상군의 무장을 꾸준히 해온 게 호주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군이 랜드 400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기갑 전력들을 이제 채워 나가는데 궤도형. 그래서 궤도가 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장갑에 이런 게 좀 튼튼한 차겠죠, 그렇죠? 얘를 이제 도입을 하려는 사업을 하는데 무려 400대를 도입한다고 했었어요. 시작할 때. 그렇죠, 굉장히 큰 사업이죠. 네. 물론 우리 그 국내 기업들도 이전부터 그 상황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호주가 언제 갈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딱 이 시기에 간다 하니까 그때부터 확 덤벼들어서 정말 이 대한민국 특유의 저력으로 그냥 그야말로 돌진에 들어간 겁니다. 예,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한화가 K-21 장갑차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지 사정에 맞게 이 개량을 한 이제 레드백이라는 모델을 내놓은 거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400대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 이제 129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럼요. 129대 적지 않잖아요. 절대 적은 수 아니고요. 2028년까지 이걸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액이 자, 적지 않다게 나오는 게 우리 돈으로 치면 3조 1,500억 원 규모예요. 예.
자,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어떤 무기 체계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백이라는 거 어떤 장갑차인가요? 레드백 이름은 일단 그 호주에 사는 소속 거미의 이름이고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보병 수송하는 장갑차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보병 수송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전투 능력도 상당히 높은 게 요구됐고 거기에다 생존성을 굉장히 높게 요구를 했어요. 네. 이게 장갑차인데 무게가 42톤. 이게 이 정도면은 한 두세 대 전에는 전차 무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히 큰 무게거든요. 그리고 엔진도 이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뭐 1000마력. 거의 뭐 K9 자주포 네. 엔진, 사실 같은 거예요. 그 엔진은 거의.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겁고 크고 그 대신 굉장히 센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종합적인 성능을 봐도 이게 전 세계에 이 정도가 나오는 장갑차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걸로는 이 경쟁을 한 KF-41 링스, 그다음에 스웨덴의 CV90 개량형 뭐 이 정도를 제외하면 참 경쟁자가 드문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사실 K21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다른 차체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예 호주가 요구할 때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니는 이것 좀 사지 않을래가 아니라 그냥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너한테 딱딱 맞춰서 해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다 깜빡한 게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물건을 만들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요구 조건이 있죠. 야,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근데 심지어 대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할 때는 야, 요런 정도의 형상과 요런 정도와 하면서 아주 세부적인 설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제시를 해주는데 호주에서는 가져와봐. 하여튼 니들이 지금 만들 수 있는 거 가져와봐.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필요한 게 뭔가 하면서 그 소위 요구도에 따라서 만들지만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창의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하늘 아래서 곧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K21 장갑차 차대는 가져왔는데 야, 이거 만들었는데 이대로 만들면 안 돼. 장갑도 우리 K21 같은 경우는 무슨 이제 알루미늄 기본적으로 재질의 복합 장갑이지만 얘들은 요구하는 거는 야, 강철제로 해서 딱 들어와야 돼. 이제 강철제 복합 장갑. 거기다가 이제 위에 그 증가 장갑 같은 것도 장착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포탑 같은 것도 야, 뭐 우리 기존 것도 좋지만은 야, 아무래도 호주 거니까 우리 호주 사람들을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제 호주가 만드는 포탑이 있어요. 네. 그 EOS라는 현지 회사에서 T2000이라는 이제 포탑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하고 그냥 야, 호주 거네. 야, 거기다가 기관포 같은 것들도 우리 40mm 막 엄청 큰 거 다는데 야, 우리 지금 크고 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주가 쓰는 거 뭐야? 30mm 부시마스터? 그거 장착해. 그냥 원하는 거는 다 해주고. 다 이뤄줄게. 그렇죠. 아니, 저 지금요. 생각대로다. 예. 양욱 박사님 얘기하신 거 보니까 나 살 뻔했어. 결제할 뻔했어, 지금. 너무 지금 장갑차 세일즈를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렇죠. 호주 독거미, 붉은 등이 있는 독거미. 그러니까 오늘 제 컨셉이 그건데. 아, 예. 왜 독거미냐. 첨단 신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입니까? 일단 재미있는 게 이 기술들 중에 상당수가 이스라엘에서 들여왔어요. 지금 여기 적용된 신기술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능동방어 장비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쏘는 뭐 대전차 로켓이라든가 대전차 미사일을 말 그대로 미리 탐지해서 격추할 수 있는 네.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요격 체계고요. 그것도 이스라엘 아이언 피스트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이언 비전이라는 시스템이 탑재가 됐어요. 아이언 비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VR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헤드셋 딱 쓰고 마치 내가 집 안에서도 밖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그러니까 전차 안에 앉아서도 그 전차 둘레 수십 개 그 카메라가 설치돼가지고 그 영상들을 쫙 이어서 마치 내가 밖에서 서서 전차 안에 있지만 밖을 보는 것 같이 그런 굉장히 높은 그 주변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각이 거의 없어요.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이스라엘에서 들여온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궤도가 고무궤도를 채택을 했는데 고무궤도요. 이 고무궤도는 캐나다 거예요. 이거는 사실 고무궤도가 지금까지는 이게 뭐 금속궤도보다 내구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했지만 지금 이번에 채택한 그 캐나다제는 내구성도 오히려 더 높으면 높을지 낮지가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연비라든가 차체 수명, 뭐 승무원 피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우리나라가 이 고무궤도 탑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신기술을 도입하는 동안에 독일 쪽에서는 물론
꼭 필요한 요구는 들어주겠지만 웬만하면은 우리가 지시하는 걸 사라. 약간 좀 우리가 왜 먼저- 이렇게 독일 벤츠 같은 거 살 때 풀옵션 된 것만 사야 되는 건 똑같은 거네. 그렇죠. 빼고 넣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다가 레드백이 굉장히 높은 맞춤형을 해주니까. 낮춤을 해주니까 부랴부랴 독일도 결국 그쪽에 맞춰서 갔으나 먼처한 쪽이 이긴 거죠. 먼저 선점, 우리가 이미 마음을 뺏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지금 레드백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들어보니까 결국 생존성이 월등히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호주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K21에도 우리 것에도 신기술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 가능성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사실 K21 보병 전투차가 원래는 한 900대를 살려고 했어요. 900대 살려고 그랬는데 또 사실 그렇게 좀 사야지 전반적으로 이 기계화 부대들하고 맞는데 실제로 한 3차례 걸쳐가지고 500대가 조금 이제 안 되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해서 120대 지금 추가로 지금 더 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120대 살 거를 아예 레드백 사양으로 좀 올려서 사면 낫지 않겠느냐. 네. 시간이 좀 짧긴 합니다만은요. 이게 방법이 또 있어요. 이 신속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기존에 이제 그 뭔가 성과가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사실 그거 그냥 그대로 달아가지고 납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야 이거 쓸 수 있다 충분히. 그다음에 심지어 쟤들이 쓰고 있어. 그래서 국내 소유와 이런 그 첨단 무기를 연계해서 조기에 도입하는 이 제도, 이 제도의 시작을 한번 이 K22를 개량하는 네. 한국형 레드백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한국형으로 이스라엘 기술 넣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아니, 거야? 그거는 이제 꼭 이스라엘 기술을 넣을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스라엘 기술을 넣는 편이 우리 안보나 이런 상황이 유리하다 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유사 기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봐서 국내 기술을 적용해도 되고, 넣을 건 넣고 뺄 건 뺐고, 결국은 우리 실정에 맞춰 개량을 하지만, 그래도 적용을 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량을 하고, 자체적으로 개량을 할 어떤 발판이 더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이나 가자지구 분쟁 같은 거 보면 우리도 이런 기술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젠 필요하죠. 예. 자, 레드백이 호주를 개척하면서 이제 우리가 10대 무기 수출국 대열에 올라갔다고요. 그쵸. 10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0위에서 9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제 이 무기체계 같은 데이터, 이제 얼마큼 많이 팔았냐, 이거 제일 그나마 집계 잘한 게 그 시플이라고 그래서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 스웨덴에 존재하는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해서 이제 계속 백서 같은 걸 발간을 하는데, 통상 이 무기체계 판매하고 관해서는 한 해로 하는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끊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무기체계 비싸잖아요. 예? 우리 차를 사도 할부하는데. 예? 이 엄청나게 비싼 전투기 샀다. 예. 이거 할부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그래서 그런 계약액과 이제 이행액들 같은 것들이 5년 단위로는 봐야 그래도 보인다. 네. 추이가 보인다라고 그래서 보통 5년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 그 5년 동안 우리 그 무기 수출 규모가 74%가 증가한 거예요. 아니, 이거 엄청나네요, 진짜.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에 113억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대 기록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 무기 이전 동향에서 한국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제치고 그 한화 위로 올라가는데 자, 나머지 위에 있는 국가들 보면 어떠냐? 사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점유율로 치면 0.12%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올해 폴란드 만약에 나머지 계약 같은 것들이 잘 되고 더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사실은 우리가 4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4위 목표로 하겠다는 게 그게 완전히 허황된 얘기만은 아닙니다. 예. 엄청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같은 기동 화력이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열었다 이런 평가를 그렇죠. 많이 받는데요. 구체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이게 흥미로운 게 지난 10년 사이에 몇몇 무기 체계가 갑자기 우리 점유율이 확 올랐어요. 대표적인 K9인데 얼마 전에 영국의 독일 라인메탈사의 영국 측 관계자가 딱 트위터에 올린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이 라인메탈사의 155mm 유럽의 표준이나 마찬가지다. 그랬더니 다른 유저가 갑자기 딱 치고 올라가는 게 뭔 소리야 K9이지.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K9이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나토 표준포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주포로는 그다음에 FA50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수출된 양을 생각해 보면은 훈련기 겸 경전투기 이 시장에서 보면은 무시 못하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유율이 점점 올라갈 무기체계들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을 좀 할게요. 왠지 저희 같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점점 뭐 AI가 한다, 뭐 그냥 실전 나가지 않고 쏜다 이러니까 탱크 같은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사실은 뭐 지금 현대전에서 탱크가 과연 필요할까? 기갑 전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좀 들렸었는데 지금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기갑 전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이거 뭐 미래전까지 갔을 때 기갑 전력이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 반짝 인기인지. 아니 근데 이게 아주 심각한 오해죠.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뉴스로 본 전쟁들, CNN으로 본 무슨 걸프전 막 이런 거 전투기 몇 개 날아가서 막 때리고 뭐하고 하면서 야 가서 점령하는데 항공전을 그 공습을 한 달 넘게 했는데 지상전은 막상 제대로 된 거 하루도 안 했어. 그 땅에서 하는 느낌이 땅에서 하는 거 뭐 중요해? 자, 그게 왜냐면 그거 미국이라서 그래요. 그 올리 미국만 할 수 있는 식의 전쟁 방법인 거고 그만큼 엄청난 항공자산과 첨단 무기를 때려 부어서 지상군의 희생을 적게 간다고 한 것이 걸프전의 대표적 모습인데 심지어는 그 걸프전에서조차 7.3 이스팅 전투라고 그래서 정말 역사상 대대적인 사막의 기갑전이 벌어집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요, 분명 항공 우주력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우위를 점하고 하는데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막상 적군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지상을 점령하는 거, 지상군이 가서 점령을 해야 돼요. 위에서 아무리 뭐 항공이 와서 폭탄 떨고 뭐하고 해도 결국 깃발 못 꼽으면 못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항공기의 어령을 무한정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국가는 장담컨대 전 세계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꾸 우리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거 정말 제일 잘하는 건 우리 현역에서 나가서 있는 그런 좀 날카로운 참모들은 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무한정 자원과 이걸 투입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상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면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야, 뭐 무슨 가서 막 러시아군이 한 방에 밀고 들어가서 뭐 제압하고 뭐하고 할 줄 알았죠. 안 됩니다. 버티니까 안 됩니다. 버틴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그런 정도의 엄청난 첨단 무기와 항공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러시아조차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렇다면 하다못해 지상군이라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걸 러시아가 못한 거예요. 현재를 촘촘하게 못 만들고 부대 수준을 못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결국 지상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약한 군대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전력들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6.25 때 생각을 해보면요. 전차 한 대 없어서 물론 이제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우리가 포방부다 뭐 아니면 무슨 뭐 전차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런 그 얘기를 듣는 이유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전차 하나 없어서 적은 242대의 전차를 T-38 전차를 밀고 내려오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맨몸으로 가서 싸웠던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우리는 이런 전력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잘 키워왔고 바로 그런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무역이라는 게 한쪽이 되게 잘하는 쪽이 수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능력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갑 전력이 진화할 뿐이다. 사라지진 않는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기갑 탱크가 뭐 이제 전차 무용론이 나오고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기갑 장비가 사라지면은 결국은 사람이 맨몸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아무리 드론이니 AI니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은 결국은 막판에 사람이 총 들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희생만으로는 전차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드론이니 AI니 있어도 결국은 이쪽에도 기동방어니 기동전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갑 장비가 있어야 되고 뭐 그렇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뭐 전차가 맨날 터져나가서 쓸모가 없네 해도 결국 러시아군도 일단은
기갑전을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방어를 위해서는 보병 전투나 전차 같은 네. 기갑 장비들이 계속 동원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전차나 장갑차들이 지금 그대로 또 살아남질 못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이미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미 지금 신형 현역 전차로 바락이라는 그 메르카바 전차의 개량형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전차 포탑 위에 드론 제머를 설치해 놨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전차장이 드론을 발견했다. 그러면 전차 안에서 VR 장비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VR 장비로 본 그 드론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은 드론 제머도 딱 그쪽으로 가서 그 방해 전파를 딱 쏴요.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아예 전차에 뭐 적 드론을 상대하는 킬러 드론을 설치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진화할 뿐인 거네요, 진짜. 그렇죠. 진화할 뿐이지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출했던 품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딥하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9위로 우뚝 선 대한민국. 6.25 전쟁이 휴전된 이래 탱크 한 대,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21세기 첨단 방위 산업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한국의 수출 무기는 작은 탄약부터 전차,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등 그야말로 육해공을 망라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제일 처음 수출에 성공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딥하고에선 K방산의 시초가 된 최초 수출 무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1968년 10월 홍산금속공업이라는 구리 가공 업체가 문을 엽니다. 이곳에선 주로 동판이나 동파이프 같은 신동 제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신동 사업의 또 다른 대표 제품으로는 소전이 있습니다. 소전은 액면가와 발액연도 등 무늬를 새기기 전 상태인 동전인데요. 이 민무늬 동전을 한국조폐공사에 납품하며 고난도의 구리 합금 기술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술 덕에 1973년 우리나라 제1호 방위사업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소전의 주재료인 구리로 탄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적합한 구리 취급업체를 찾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전국을 뒤져 홍산공업을 찾아냈다네요. 그리고 그해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에 150만 평 규모의 종합탄약공장 안강사업장이 준공됩니다. 안강은 6.25 전쟁 당시 국군 최후의 방어선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적의 공중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요충지였죠. 인근의 강에서 공업용수를 얻기 쉬웠고 경주 포항 지역의 기술 인력 확보 또한 용이해 공장 부지로 적격이었다는데요. 탄약 개발이 본격화되며 1973년에는 소구경탄, 박격포탄, 복사포탄 개발에 연이어 성공합니다. 2년 뒤에는 대공포탄 개발에도 성공했죠. 그리고 1975년 드디어 K방산 수출의 첫 페이지가 열립니다. M1 소총 탄약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를 시작으로 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탄약을 팔아 47만 달러가량의 수출액을 달성합니다.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K방산의 신호탄 같은 사건이었죠.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상품을 사고 파는 것처럼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무기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더 나아가 전략 동맹을 맺는 긴밀한 수단입니다. 우방국과의 국방협력 체제를 공고히 다져 안보의 지평을 넓히는 방위산업. 2024년 K방산의 또 한 번의 도약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객, 고마운 손님. 지금까지 우리 무기를 가장 많이 산 나라는 어딘가요? 어딘가요? 당연 1위는 폴란드죠. 폴란드. 지금 뭐 1차 이행 계약만 해도 124억 달러. 지금 작년 방산 수출의 72%가 폴란드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전차 800대? 뭐 이렇게 남아있지. K9 자주포도 400문 이상 남아있지. 뭐 천무 대련장 로켓 있죠. FA50도 또 추가 수출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것만 해도 몇 년 동안 폴란드가 부동의 1위가 될 건 거의 확정입니다. 네. 어디 뭐 중동 어디서 갑자기 엄청난 주문이 또 쏟아들어지지 않는 그것도 너무 좋겠어요. 네, 폴란드 님이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폴란드가 지금 정권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수출, 우리 방산 수출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사실 지난 10월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법과 정의당이 상원 하원에서 다 패배를 했어요.
이전에는 상원하원 중에 하나는 갖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야당 중심의 정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2월 정도에 이제 제대로 출범을 하게 된 건데 이 문제는 이제 이 야당 세력이 유럽과의 연대를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유럽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더 선호할 가능성도 일단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새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 2차 계약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2차 계약분이 전체로 치면 한 30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일부를 지난 10월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K9 자주포 구매 2차 계약이 일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야 이거 계약 왜 했어? 분명히 총선 바뀌어가지고 해서 정부 바뀔 거 알면은 이건 니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고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국가가 다 도장 찍고 계약한 건데 이건 솔직히 폴란드 내부 사정이거든요. 이거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지금까지 1차 계약 이루어진 것과 달리 정말 크게 남은 이 2차 계약을 과연 앞으로 순순하게 이걸 체결할 수 있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거 속내를 잘 알아야 돼. 그럼 새 정부에서 얘들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럼 한국제 말고 유럽제 사자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야 우리 거 사. 폴란드 거 사. 응? 근데 이게 어떠냐면요. 이제 2차 계약 자체가 한국 국내 생산보다는 폴란드 현지 생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2차 계약이 이거 사오는 게 아니야. 너네가 만드는 거야. 너네가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자 이런 점들을 잘 좀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또 폴란드 정부한테 야 그럼 그동안 니들 MOU 맺어온 거 그거 뭐야 하면서 좀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물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꾸 이렇게 좀 더 잘 이 고객을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우리가 펼쳐야 된다. 정부가 사실 되게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그렇죠.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홍 편집장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갑자기 중동에서 쏟아지지 않는 한.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예, 사실 천궁2 같은 경우 이 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항공기 요격뿐이 아니고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거든요. 물론 비교적 단거리 요격이지만 이게 지금까지 이 걸프 지역 국가 뭐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나라들의 어떤 지대공 미사일은 바로 패트리엇이 주로 담당을 했어요. 미국 아무래도 친미 계열 국가들이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남쪽에 예멘에서 후티 반군들이 미사일이 드론을 쏘죠. 또 이란에서의 탄도미사일 위협도 잠재적으로 상당히 큰 위협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방공망을 굉장히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패트리엇은 아무래도 이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돈도 돈이지만 미국 혼자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지금 이 중동 국가들은 이 무기 구매할 때 어느 정도 균형 구매를 하거든요. 한 나라에만 몰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전에는 이 패트리엇을 보강할 어떤 보강제로 어떤 러시아의 S-400이 유력제가 됐는데 지금 러시아한테 S-400을 사는 순간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이미 터키를 통해서 지금 보여졌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겪으면서 지금 러시아가 무기를 수출하기는커녕 자기 쓸 것도 없어. 그렇죠. 지금 실제로 11월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에어쇼가 열렸는데 그 와중에도 러시아는 자기네 무기 세일즈를 했거든요. 하지만 계약 성과 0입니다. 왜냐? 니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납기 보장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우물쭈물하니까. 그러니까 뭐 재래식 무기긴 한데 북한 것도 뭐 가져가는 그렇죠, 그렇죠. 어디다 팔겠어요. 그런 상황이니 지금 S-400을 주문을 해도 언제 받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제를 사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미국과 연계가 있는 나름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니까 성능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납기 준수. 그리고 일단 미국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균형 구매라는 어떤 그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중동 국가들에 이미 아랍에미리트에 들어는 갔죠. 그 다음에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외에 따른 뭐 카타르 뭐 이런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어쩌면 추가 수요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홍의범 편집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지금 반드시 추가할 게 뭐냐면요.
중동이 우리 무기 체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사실 국제정치적 배경이 굉장히 강한데요.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것이 역대 미국이 계속 취해왔던 중동 우선시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 철군한 거.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때 아마 언론엔 잘 알려졌지만 굉장히 대표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중동에 있는 미군들을 바이든 정부가 많이 철수를 시킨 거예요. 특히 뭐냐면은 페이트리엇과 사드 포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하고 UAE는 황당한 거죠. 자, 뭐냐 하면 자꾸 예멘 후티 반군들이 막 미사일 공격해가지고 해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패트리어트와 사드 포대를 보내줘가지고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면서 다 물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중동 국장에서는 지금 빨리 미사일 방어 능력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자, 미국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미국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자,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는 것들 중에서 자, 생산 빨리 하고 우리한테 잘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아까 하신 질문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인데 왜 이 무기 체계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K방산 왜 대박 나냐? 결국은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뭐 잘 되고 그다음에 뭐 기술도 이미 유럽 수준으로 올라가고 거기다 가격도 싸. 그다음에 빨리 제 시간에 갖다 줘. 다 좋은데 플러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국제 정치 상황에서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어느 나라고 받아들이기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다음에 사실 무기라는 게 그래요. 기본적으로 무기를 팔 만큼 친한 겁니다. 친하지 않으면 무기를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적성이라든가 혹시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거면 무기를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결합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절대 방사는 뭐 제품이 좋다, 싸다 이렇게 해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상당 부분 민감하다. 이 부분, 폴란드 판매도 사실 그런 부분에 연관이 됐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무기를 좀 짚어봤었는데요. 이걸 좀 짚어볼게요. 군함이나 잠수함, 함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쪽도 수출이 잘 되고 있나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산 수출의 어떤 규모를 키우려면은 이 덩치가 큰 이런 어떤 무기 체계들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데 함정은 정말 그 분야에서는 탑이다. 탑이죠. 예. 그러고 이미 지금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의 뭐 전투함정 수출을 한 상황이죠. 호위함. 네. 그리고 지금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도전 중이죠. 지금. 사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좀 나름 경쟁성이 있는 게 지금 재래식 잠수함 추진 체계 중에 가장 첨단이라는 리튬이온 전지 기반의 추진 체계에도 이미 우리가 지금 뭐 실질적으로 완성 단계고 지금 장보고 3의 배치 2부터 지금 탑재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원래 옆 나라 일본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호주의 잠수함 사업, 여기서도 아주 유력한 어떤 후보가 됐을 뻔했는데 네. 거기서 떨어지면서 뭐랄까 이게 잠수함 자체 성능의 문제보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기획 능력, 뭐 방산 수출 진행 능력 이런 거에 좀 의문이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이 오히려 어떤 이런 분야에서는 생각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서도 지금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그러니까 최고 유력한 후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만 해도 지금 3,000톤급 잠수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스웨덴 빼고는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일본 지금 수출 생각만큼 잘 안 풀리고 그 외의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만큼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 내친 김에 아예 미국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되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게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면 미군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정말 대박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업체들 당연히 미국 시장 노리고 있고요. 뭐 이미 하나 같은 경우 미국 법인 만들어가지고 아우사 같은 주요 방산 전시회 진출을 하고 사실 차기 장갑차 사업 지난번에 미국 거 도전했다가 실패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차세대 장거리 헬프 사업 뭐 하기도 하고 아니면 현지 조선소 인수도 하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뭐 사실 뭐 회사를 못 사면 하다못해 지분이라도 사는
그러니까 LG 넥슨은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방산 로봇 분야를 해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약간 또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불씨를 지금 살리고 있는 게 카이의 그 훈련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T50, FA50이죠. 그렇죠? T50, FA50. 자, 원래 카이 아시다시피 그 미국 차세대 훈련기였던 TX 사업에 진출을 했다가 2018년에 떨어졌습니다. 네. 보잉 T7A라는 기종에 밀렸는데요. 근데 이게 보잉이 딱 맡은 다음에 좀 제대로 못 갖다 주고 있어요, 물건을. 그러니까 사실 진작 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야, 이거 뭐 2025년, 7년 막 한참 몇 년 뒤에나 줄게 이러니까 미 공군이 엄청나게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TX 사업 말고 사업을 또 하나 더 해야겠네. 그래서 이제 첨단 전술 훈련기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고등 전술 훈련기와 가상 적기를 같이 구매하는 사업인데 숫자는 최소 100대에서 많으면 400대까지. 예. 그래서 만약에 왜냐면 우리는 이미 다 기체가 만들어진 거니까 네. 이게 빨리 들어가고 더 괜찮다 그러면은 이쪽이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TX가 지지부진하니까 ATT라는 사업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고 이 해군 훈련기에서 이제 T45 고스호크라고 하는 이제 그 훈련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 썼어요. 마르고 닳도록 써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진짜 오래 썼죠. 예. 그래서 이제 200대 정도 항공, 이것도 이제 가상적기하고 같이 씁니다. 요거를 도입하는 사업도 지금 진출 대상이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미국 시장 무조건 일단 깃발 꼽아야 됩니다. 시작하자. 예. 그죠, 아니, 그죠. 진짜 미국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성공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일부 미국 회사인 것처럼 만들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하여튼 미국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참 가슴이 웅장해지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그죠. 양욱 박사님 정말 예.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미국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어떻게 꼽으시겠어요? 일단 뭐 이미 설명을 잘하셨죠. 미국 네. 시장은 일단 미군 자체의 조달 규모가 커요. 사실 지금 방금 전에 100대 뭐 200대 나오는데 지금 지구상에 훈련기를 100대 200대씩 사겠다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지금 아마 누가 하겠습니까? T50 수출한 거 다 합쳐도 지금 100대가 뭐 될까 말까 뭐 좀 이런 상황인데 한 큐에 속된 말로 한 큐에 진짜 뭐 200대 이러고 있으니까 뭐 물량이 넘사벽이잖아요, 진짜. 네. 하지만 이 물량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엄청난 상징성이에요. 세계 최강의 군대 미군이 샀다. 이거는 그냥 규모만 많은 게 아니라 미군은 이 굉장히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동원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증마크 달고 시작하는 딱 그거죠. 우리 블랙 라벨이야. 인증마크 중에서도 인증마크인 거죠, 진짜. 예. 얘네가 사면 우리도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는 거고 가격과 성능, 가성비와 뭐 실제 성능 모든 게 정말 이 정도는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만 사도 벌써 이것만으로도 고객이 줄을 서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은 나토의 실질적인 수장이기 때문에 다른 나토 국가들 중에서도 미국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나라에 나올 수가 있고 또 네. 나토가 아니더라도 나토와 우호 관계를 맺은 다른 나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나라들 역시 정치적 판단으로 미군이 쓰는 걸 사자, 나토가 쓰는 걸 사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안 사던 나라들조차 사게 만드는 마법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미국이 마법사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니 영국이니 프랑스니 정 안 되면은 미국 방산업체를 인수해서라도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진출하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저희가 예. 좋은 점을 쫙 늘어놨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넘어야 할 장벽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큰 거는 국제 정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무기를 판 만큼 그 나라 믿고 함께 행동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이고 동맹이라든가 핵심 협력 고객만 파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선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수출 지원 관련된 게 사실 이게 좀 되게 어려워요. 방산 수출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사는 나라가 돈이 아무리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파이낸스를 한 번에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5년 단위 나눠서 이렇게 막 할부로 구매한다. 근데 할부 구매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다 보면은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 우리가 차관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금융 지원 자체를 해준다거나 뭐 수출입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해서 산업은행이나. 근데 지금 이게 액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그게 지금 거의 다 소진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폴란드 2차 계약 이거 잘 안 되는 부분도 이거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장법이 역시 이것도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대한민국 제품은 제가 되게 좀 죄송하고도 조심한 말씀이지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우리 방산 무기체가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미국 제품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들의 기술과 이런 것들을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 판매하고자 하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약간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은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다른 나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기본적으로 만에 하나 정말 미국이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 방산 뭐 하는 거 한번 우리 방해해 볼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네. 죄송하지만 우리 굉장히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게 안 좋은 제약 조건이라고 하면 잘 되려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 너 팔아. 근데 이거 너 못 채우지. 그다음에 니들이 전력 못 채워주면 우리가 채워줄게.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그런 사례인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방위 산업 역량이 전부 다 그걸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폴란드 독식했겠죠, 미국이. 예. 근데 폴란드를 미국이 독식 안 한 이유가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사실 차관 제공 같은 것도 솔직히 이런 것도 되게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시장들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이 던지고 간 걸 뭐 이렇게 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 되게 현명하게 잘 부딪히지 않으면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되는 관계로 해서 끌고 갈 때 우리한테 훨씬 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금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사우디 같은 경우, UAE 같은 경우 네.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데 어쨌거나 나토 표준의 제품을 사야 되는 국가들. 이러면은 이런 국가들한테 우리가 가서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 수출국 4위에 오르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 방산 분야가 다른 그 산업화는 다른 게 정부 지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정부의 지원 당연히 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일단은 뭐 방사청이나 유관기관들부터 정말 주문이 있을 것 같은 나라에 자주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 장사도 사람이 하는 거고 정부 지원도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라 이런 쪽에 전문적인 인력을 많이 어떤 영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업체가 가서 우리 일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정부 관계자가 가서 우리 정부가 이런 거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게감이 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미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어떤 뭐 금융이든 뭐든 어떤 흔히 말하는 레드테이프는 무기 수출에서 늘 생길 수밖에 없어요. 레드테이프는 뭐 아시겠지만 장벽이잖아요, 결국. 네. 방해물. 이것들을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하든가 아니면 뭐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향에 우회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게 노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금융적인 면 이것도 사실 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전 세계적인 무기 수출에서 이제 금융 지원 파이낸싱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이야 뭐 돈이 많다고 하지만 뭐 중동도 그렇고 그 외 대부분의 나라들은 목돈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돈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10몇위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100몇십 개 나라는 우리보다 가난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무기 수출할 때 차관 제공 이런 건 이미 말씀이 필수인데 특히나 중국이 지금 우리의 경쟁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은 현재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파이낸싱 혜택을 주고 있어요. 무이자 장기 할부 같은 것. 그렇죠. 뭐 진짜 가격 자체도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무기 수출을 돈을 버는 수단보다도 어떤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히는 그런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단가 자체를 후려치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엄청난 장기 할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네. 똑같이는 못해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되게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잘하셨는데
중국이 그러는 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소위 1대1로 전략, 그렇죠. 그다음에 자원 그렇죠, 확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라의 기반을 확보하겠다. 즉 차관을 제공해도 못 받으면 못 받으면 우리 이 인프라 우리가 가져가고 그 자원 우리가 가져가고 다 나름 그런 수단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너무 약탈적이다라는 그런 비난까지 받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약탈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최소 우리가 차관을 뭘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뭘 간다거나 할 때도 네. 사실 단순하게 국방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대한 일종의 발전 전략과 접근 전략으로 해서 접근한다면은요, 소위 안보와 그 경제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좀 덧붙이면 일본이 사실 그 때문에 지난 10년 사이에 방산 수출 기회를 몇 번을 날려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호주의 잠수함을 제안할 때도 사실 어떤 성능적이든 거라든가 뭐 가격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최선이다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딱히 뭐 많은 지원을 하지도 않고 그냥 사절단 손 가가지고 놓고 있었구나. 우리 이렇게 좋은 게 있다 사라 약간 좀 고압적으로 나간 것도 있고 네. 아랍에미리트에도 수송기 수출하려고 했는데 정부 차원 지원이 너무 이 상품의 품질만 그렇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상품의 품질만 믿고 있다가 10년째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못 판다. 네.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 교역을 넘어서 우리 안보 시스템을 각국에 표준화할 수 있는 작업이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